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기세가 무서운데요. 1년 전만 해도 1050원, 달러당 106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러당 1190원에서 1200원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올 3월부터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환율 상승세가 더 무섭습니다. 3월에는 1110원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1200원대 하니까 많이 올랐죠.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1등만큼 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1등만큼 하기 어려운 거. 네, 바로 꼴찌입니다. 1등도 어렵지만 꼴찌도 웬만해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꼴찌를 하려고 해도 천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공부 안 해야 되죠. 그것도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 어렵다는 꼴찌를 바로 한국이 했습니다. OECD 1분기 성장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장률을 공개한 22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꼴찌였습니다. 사실 22개 국가 중에는 시쳇말로 좀 후진 국가도 있습니다. 라트비아 같은 곳인데요. 우리는 마이너스 0.34%,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 0.34%였는데요. 라트비아는 마이너스 0.30%였습니다. 멕시코도 마이너스 0.20%였습니다. 우리보다 하락폭이 작았죠. 그런가 하면 선진국은 다 우리보다 좋았습니다. 미국은 0.78, 영국은 0.50, 독일은 0.42%였습니다. 우리가 좀 밑으로 보는 동구권인 헝가리도 1.50%, EU 성장률, EU 평균을 까먹는다는 남유럽의 스페인도 0.72%로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경제가 이렇게 부진하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한마디로 소득 주도 성장, 줄임말로 소주성이라고 하죠. 소주성이 우리 경제를 망가뜨렸고 환율은 로켓을 태웠다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대부분의 경제 금융기관들이 낮추고 있습니다. IMF만 2.6%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OECD 같은 경우는 최근에 2.6%에서 2.4%로 낮췄고요. 우리나라 국내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KDI도 2.6%에서 2.4%로 낮췄습니다. 일본 노무라가 재밌는데요. 일본 노무라 같은 경우는 2.4%에서 1.8%까지 낮췄습니다. 이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발표한 지. 이 당시에 1%의 성장률을 얘기한 곳은 노무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노무라가 일본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극우 일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얼토당토하는 성장률을 발표했다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무라가 우리의 지난 1998년 IMF를 가장 정확하게 예견했던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라 성장률 발표 얼마 지나지 않아서 ING그룹이 한국 성장률을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0.3%포인트 더 낮아진 거죠. 외국계 기관이 국내 기관보다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덜 보기 때문에 냉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살얼음 판을 걷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두 번째, 반기업 정서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3건을 정부가 비준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협약대로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되면 해고된 사람과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법의 노조 판정을 받은 정규조도 합법화되고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무너집니다. 기업이 노조 일만 하는 저림자에게도 월급을 지급해야 되죠. 사실 저도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이권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이죠. 나라 경제가 힘들고 기업이 힘든데 계속 노조 실속만 챙길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비준하는 절차라고 하니까 실제 비준이 아니라 비준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건데 뭘 그렇게 민감하게 하냐고 되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는 심리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정부가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주의보다는, 시장 원리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노조에 너무 친화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큰 겁니다. 사실 ILO 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요, 노조 파업 때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전에 금방 말씀드렸던 해고 노동자의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법의 노조 판정을 받은 정교자의 합법화되고, 노동 무임금 원칙도 무너지고, 이런 일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 기업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최근 OECD KDI가 0.2%포인트 경제 성장률을 낮춘 데는 이런 정부의 스탠스도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북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 하해 모드라고 많이 말을 해왔었는데요. 평화 모드라 그랬었죠. 사실 이게 어거지로 끌고 온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쇼는, 이런 평화 국면은 계속 지속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도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번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정시가 흔들리고 외국인이 빠져나가겠죠. 정부 리스크도 큽니다. 이거는 사실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인가 하면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선박에 석탄, 유류 등을 불법 한적한 것을 사실상 눈 감아줬다는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는 일본의 잡지 문예춘추에서도 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예춘추라면 어떤 사람들은 구구 잡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웃겨서 말도 안 나옵니다. 구구 잡지 아닙니다. 문예춘추에서 이런 보도를 했고, 국내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통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자칫 한미관계가 틀어질 경우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불똥이 한국으로 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내년 대선이 있고, 문재인 정부도 그런 트럼프를 서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눈 감아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석탄, 유류 불법 한적했다는 의혹 자체로 끝나지 않고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국내 투자자도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자도 물론이고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하는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우리 경제를 핀치로 몰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 경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총 39%입니다. 중국은 26%, 미국은 13%입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 국가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제1, 제2 국가입니다. 중국을 예로 들면요, 우리는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이를 조립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가령 우리가 메모리칩을 중국에 수출하면 이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넣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형태로 미국 등 해외에 팔게 되는데요. 미국이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게 되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이 돼서 잘 안 팔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하는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수출 제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경착륙을 하든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중국에 파는 물건까지도 줄어들겠죠.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공포도 적지 않습니다. 디노미네이션은 화폐 단위를 의미합니다. 원래 뜻은 종교에서 분파, 종파 뭐 이런 뜻이 있었는데요. 이게 경제 부분에서는 화폐 단위라는 뜻으로 화폐 단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r가 붙어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면 화폐 단위, 디노미네이션을 변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중에서는 그냥 화폐 개혁이라고 편하게 얘기하는데요. 엄밀히 보면 화폐 단위를 바꾸는 겁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00원을 1원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실질 가치는 같지만 돈이 더 싸 보이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가 1원으로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더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으로, 금으로, 달러로 더 모이고 있는 겁니다.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더 찾고 금을 더 찾고 국채를 더 찾고 안전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원화는 안전한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 때문에 원화는 더 불안한 화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이 급등을 부르는 눈덩이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 급등 사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 이익 한수지 한차선을 우려해서 다시 주식을 팔아치우는 그런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조짐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8번째, 개인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이제 뉴스도 아니죠. LG전자도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고 SK그룹도 베트남에 1조 7천억을 최근에 투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니 노조니 주당 52시간 근로니 온갖 규제가 많으니까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도 올라가겠다. 우리와 달리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괜찮겠다. 그러니 칸차이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해외 투자를 하려면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원화가 더 풀린다는 얘기죠. 원화가 더 풀리면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실제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봐도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해외 투자 펀드는 18조 8,700억, 해외 증권 직접 투자는 5조 6,200억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올 들어 한 4개월 동안 그 통계치를 보면요, 해외 투자 증가액이 24조나 된다는 거예요. 올 들어서만요. 이게 지난해 연간 증가액 21조보다 더 많기 때문에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작년 총 증가액보다 3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저금리의 엔화 자산을 팔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했던 일본 주부를 일컫던 용어인데요. 이 와타나베 부인이 한국에서도 자꾸 생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정부는 왜 환율 상승을 방치하고 있을까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1200원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괜찮은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요. 물론 일각에서는 환율이 올라도 이번에는 수출에서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워낙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이제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에게는 호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원화 가치가 내리면 수입 물가는 비싸집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0%인 상황인데요. 디플레이션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더 낫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한 나라 경제의 체력과 대외 신인도를 평가하는 잣대라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방치하기 어렵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마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예의주시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외환당국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